됐나? 오늘 월요일 시장은 생각보다 저는 10점 만점에 한 9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확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조금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이었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조금 위에 상단에 보면 잡주가 판치는 세상이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드린 건 아니고 그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힘이 그 뭐랄까요 그 주포가 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뭐 외국인장이다 기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포가 좀 없다고 생각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쉽게 보면 뭐 삼성전자가 확 오른다든지 뭐 삼성전자 조금 사실 역할이 약합니다만은 뭐 예전에 한 장이 좋을 때 뭐 삼성전기가 올라서 뭐 MLCC 관련주 뭐 삼화전기 삼화전자 대주전자재료 다 같이 오르고 급등하고 SDI 강하니까 일진 머트리얼즈 포스코 캠텍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 날라다니고 그리고 셀트리온 강해서 또는 뭐 HLB라든지 티슈진 이런 거 강해가지고 바이오가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장이 왜 그러냐면 확 빠져버려서 지금 힘이 약한 장이니까 이런 장이 지금 현재 이런 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가 자꾸 내려오냐? 다시 지금 시장의 위치로 가면 어디 갔니? 시장의 위치로 가면 지금 장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아직 오늘 그림이 보면 나쁘지가 않죠. 이틀 연속 양봉이고 작지만은 우리가 주식의 가장 큰 기본이 5일선 위에 올려두는 거죠. 제가 좀 강조드리는데 급락한 주식이 보통 물리더라도 이게 처음으로 5일선 올라올 때는 매수 신호입니다. 근데 이제 급락한 게 있으니까 공격적인 배팅이 나이다 하더라도 매수 신호예요. 매수하고 또 이탈하게 되면은 흔절하고 또 올라가게 되면 매수하고 또 올라왔으니까 보유하고 매수하고 이런 장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실제적으로 장의 힘을 보면 우리 장 위주로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을 분석한다고 뭐 우리가 지금 다 가는 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사실은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고 보유예요. 반등에 대한 힘이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종목도 마찬가지. 양봉이 나오고 5일선에 마감을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락에 대한 확률보다는 상승에 대한 확률이 높은 겁니다. 확률은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게 당장 오늘이 10월 22일이죠. 당장 내일 어떤 그림으로 바뀌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주식이 항상 모든 거를 전제로 하잖아요. 어차피 도찐 개찐 못찐 개찐이에요. 못찐 유찐입니까? 상승 아니면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에 만약 6대 4라면 매수를 하는 거고 4대 6이라면 매도를 하는 거고 8대 1이라면 강력 매수를 하는 거고 2대 8이라면 강력 손절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배팅 자체를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죠. 주식을 사고 판다 하더라도 많이 사고 할 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양봉 5일선 지지기 때문에 이는 매수의 힘입니다. 코스닥 어떨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림이 이틀 연속 5일선을 지지하고 양봉이에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제목에다가 주포가 없다 그랬냐면 거래량이 안 붙어서 그래요. 거래량도 안 붙고 그래서 사실 누적 강조드린 건데 코스피는 750선 잡으면 돼요. 750 3중 바닥이 깨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오기 때문에 주식을 보는 법인데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데드크로스가 원래 매도 신호지 않습니까? 시장도 마찬가지,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은 급등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올라갑니다. 이렇게만 다 지면서 지근지근 밟는다 그러죠. 코스피도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제가 강조드렸는데 일시적으로는 반등을 해요. 이렇게. 그러다 결과적으로 하락 힘이 멈춘 거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조금 중요한 그림은 뭐냐면 이 21선이 급하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반등이 임박한다는 거. 하지만 이제 누르고 있으니까 저항이 많다는 겁니다. 실내로 제가 저와 외국인 수급 데이터를 한 2006년부터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12년 된 것 같습니다. 제 엑셀 자료 아까 장중에
제가 일부 화면만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10월달 월간 기준으로 어제까지 2조 2천억을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빨간 선이 핑크색이 외국인인데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2조 2천억을. 그래서 제가 봤더니 2조 2천억을 월간 기준으로 판 건 물론 이제 아직 2주 정도 남았으니까 2주 안 남았죠.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이게 맥스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거의 현재 수준에서는 연말까지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덜 팔아주면 돼요. 매수 안 해도 괜찮아요. 덜 팔기만 하면 종목 장세는 이루어집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금이 안효준 CIO로 지명이 됐죠. 하지만 연기금 입장에서 굳이 지금 10월 달에 돈을 많이 베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기준으로는 일단 이 금리 차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계속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리죠. 뭐 우리나라에서 빌려서 75bp 차이가 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국인은 주식을 무슨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환율이에요. 예.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글마들은 예, 글마라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글마들 아닙니까? 달러로 매매하잖아요.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요새 이 방송을 하고 나면 유튜브에 올려드리는데 또 여러 많은 칭찬 중에서 물론 제 기분 좋으라고 그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편하게 쉽게 이야기를 한대요. 아주 쉽게 또 해보죠. 자, 잘 보면요. 외국인이 1,000원에 달러를 갖고 왔어요. 1,000원에 우리나라가 1,000원이 할 때 1달러당 100을 샀어요. 100을 1,000원, 10,000원을 샀어요. 근데 이 만원짜리가 11,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 10%를 버은 거죠. 그렇죠? 10% 수익이 난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됐든 뭐 하이닉스가 됐든 10,000원에 샀어요. 예, 1,000원에 갖고 와가지고 1,000원에 이제 1달러 할 때 1,000원 할 때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주가는 분명히 10,000원이 올라버렸는데 예? 환율이 1,500원이 가버렸어요. 1달러에. 그럼 외국인들 달러 기준으로는 원화가 똥값이 된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2,000원이라고 봅시다. 비교하기 쉽게. 가만히 쉽게 들어올 때는 내가 1,000원을 주면 한국 돈 1,000원을 주면 1달러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예? 그쵸? 근데 지금은 1달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려니까 2,000원을 줘야 돼요. 뭐죠? 여기서 반토막 손실이 났죠. 뭐 가만히 있어도 마이너스 50% 손실이 났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 10% 벌어봤자 결국에는 우리 단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0% 까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외국인들이 집계에 그렇게 쉽게 못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라고 그 근거에는 달러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어디 갔냐 너? 미국이 자꾸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돈은 그건 있어요. 한 가지 또 이론 공부하고 갈게요. 금리 인상은 그냥 외우세요. 환율 하락 요인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공식이에요. 금리를 올리면은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간단히 보면 금리를 오른다는 거는 달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달러가 유입된다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금리가 오른다는 달러가 유입된다는 소리. 금리 높은 대로 돈은 쫓아가니까. 왜 이렇게 못 쫓아가지? 물론 저 혼자 해볼게요. 약간 이 아이가 배가 산으로 가는데요. 모든 그 가격이라는 것은 이 공급하는 사람하고 스플라이하고 디맨드가 맞았을 때 여기서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트로 바꾸면 이제 경제학에서 이거를 프라이스가 나오고 이게 퀀터테이티브라 그래서 Q가 나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올렸으니까 달러가 유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달러가 유입되면 공급 곡선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별의별 걸 다 하네. 공급 곡선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가격이 여기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화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원화가 강해지는 거죠. 예. 모든 이게 가격 결정 논리예요.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 예.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약간 주식하다가 경제학이니까 제가 공부를 해드리는데, 커피를 마셔요, 사람들이. 근데 커피를 마시고 싶은 수요가 이빨 강해요.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셔. 씨, 무슨 커피야, 밥보다 비싼데. 씨.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수요에 의한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지금 제가 공급적인 걸 말했어요, 달러는. 근데 반대로 커피가 잘 팔리니까 전부 다 커피숍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요인이죠.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 그럼 가격은 내리죠. 그쵸? 똑같아요. 근데 이거 한번 외워두시면 돼요. 나머지 모든 거를 요 수요와 공급 곡선을 가지고 환율이든 주식이든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커피숍이 너무 많아 보니까 망하는 거야. 알바생 월급도 못 줘가지고. 그 하나씩 문을 닫아요. 그럼 커피숍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예?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버려요. 커피숍이 작아지니까. 이런 논리가 있어요. 환율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지난해 돈을 샀어요. 우리나라 달러를 가지고 퍼와서 샀는데 올해 환율이 연초에 한 1070원 하다가 지금 1100원이에요. 여기 주식 사고 싶겠어 여기서 사왔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물론 이제 최근 한 3, 4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똔똔이긴 한데 근데 요거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에 환율이 엄청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물론 외국인들이 막 사서 그건 제가 거기까지 데이터를 안 봤는데 무지하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6월달부터 왜 환율이 뛰었냐면 6월달부터 2차, 여기서 1차 무역전쟁 이슈. 그 다음에 6월달에 장 폭락했죠. 2차. 그래서 환율이 1에 있으니까 양키 새끼들이 주식을 안 사요. 저 이런 거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 갔니 너? 양키 새끼라서 좀 죄송한데요. 이 수고 말고 외국인 잡아봤자 별로 먹을 거 없어요. 지금 외국인 순매수 지금 보면 현대차 올랐습니까? 땅굴 파죠. 하이닉스 올랐어요? 땅굴 파요. 네이버 땅굴 팝니다. 코덱스 150 선물 아직도 밑에 있어요. SK텔레콤만 강해요. 아무래지 땅굴 파고요. LG U+만 강해요. 대한유화 땅굴 파고 있고요. SDS 똔똔, SO일 요새 조정, 대림산업 조정, 하나금융 땅굴. 그러니까 굳이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을 볼 필요가 없어요. 뭐죠? 지금 외국인이 파니까 똑같아요. 파는 종목 위주로 조심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이거 본다고 뭐 조심한다고 내가 돈을 벌고 하는 건 아닌데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별로 주식을 안 사요. 예, 꽤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나? 그래서 매수 종목을 분석을 해도 오늘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 뭐 그닥이에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만 잡아낼까요? 예, 그쵸.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지금 좀 큰 그림에서 갑자기 말을 떠듬냐? 아, 환율이나 대외 변수 때문에 그래서 그 병신같 아우 죄송합니다. 진짜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금리 올렸어야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또 이제서 올린다고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예. 분리가 돼야 돼요. 왜 청와대에서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원은 한원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자꾸 눈치 보는 게 보이잖아요. 뭐 하는 짓일까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표 잃을까봐 금리 못 있다 나라 망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쉬운 정책은 아니란 건 알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전 정권이 싸둔 똥 다 치워야 돼요. 전 정권이 뭘 해놨냐면 전하고 전전 정권이 물론 옛날도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면은 이 버블을 만들어 놨어요. 그건 아시죠? 버블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금리라는 카드를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솔직히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잡으면 금리에 피해 있는 중산층만 박살이 나지. 그죠? 중산층이랑도 요새는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닌데, 과연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산층 기준이 뭘까도. 아주 예전에는 10년 전, 20년 전으로 가면, 그러니까 2004년, 2005년만 해도 그 1억 만들기 이런 만들기 펀드가 유행할 때만 해도 1억이면 약간은 중산층에 들었어요. 현금 자산만 1억이요. 예, 금융자산 기준으로. 맞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2004년도 5년도 1억 만들기 엄청 열풍 있었던 거. 근데 이때는 1억의 금융자산 있으면 중산층을 쳐줬어요. 금융자산 기준으로. 왜? 금리가 높을 때니까 1억만 넣어놔도 한 달에 200~300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15년 흘렀어요. 지금 안 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 금리를 사실 올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왜? 우리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쪼여야 돼요. 쪼여야, 예,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리가 돼요. 특히나 이제 제가 실물 경제를 떠나가지고 좀 실물 경제 한 분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이게 주식 방송이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주식 시장에서는 어서 올려야 돼요. 외국인 입장에서 매력이 없잖아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외국인들을 서치해요. 딱 매니저들 이런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서치하고 조사하고 서치 예, 리서치. 그 다음에 벤치마킹이라고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보다도 선방하면 얘는 연봉 협상 받는 거 아니에요. 코스피나 코스피 지수보다 국민연금이 10조 원 까먹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10조 원의 기준이 종합주가지수보다 이상이 있다면 얘네들은 잘못했다 판단 안 해요. 그쵸? 우리는 성과라는 거를 저량 개념으로, 유량 개념으로 유량 개념으로 정하잖아요.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월 30일이니까 올해 내가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1일날 1억짜리 계좌가 내가 12월 달 됐더니 9천만 원이 됐어. 그럼 내가 1천만 원 까먹은 거야. 그렇다고 뭐 달라집니까?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이면 뭐가 달라져요? 그러면 또 그때는 그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내가 9천으로 시작해가지고 2019년 12월 31일 날 1억이 됐으면 내가 1천만 원 번 겁니까? 과연? 아니잖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거의다가 우리가 그냥 하나의 보조지표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과정을 보는 거지. 물론 기본상으로는 이제 12월 말이 됐는데 내가 1억짜리가 9천 됐으면 1천만 원 날려먹었다 싶어요. 에이, 올해는 정말 힘들었네. 그리고 내년이 돼서 이제 9천만 원을 벌었어요. 1억이 되면 이제 1천만 원 벌었다고 기분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똔똔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그나마 공정력 있는 11월 달에, 예? 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번 주도 장이 좀 흔들릴 만한 게 있어요. 24일 날 미국이 베이지북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금리 발표 2주 전에 하는 건데, 예, 그래서 미국의 11월 달 FOMC는 11월 7일하고 8일 날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당연히 동결이죠. 네, 미국에서는 12월 달 인상을 지금 점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만약에 24일이니까 수요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발표가 되죠. 약간 매파적인 성격이 또 나오면 또 출렁거려요. 그래서 잠깐 다음 달 금통위가,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때 다 몰려